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나군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코로나 시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에서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표현되는 그 차세대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어떤 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골라서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시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이런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군호이고요. 작년도 코로나 시작할 때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로봇 수술을 전담하는 의사였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수술 로봇도 개발하고 또 미국 수술 로봇으로 상당히 많은 그 환자분들을 이제 집도를 해드리고 담당을 해드리는 의사였습니다. 행정 경험도 나름 좀 있었는데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보건대학원도 이수하였고요.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획관리실장, 또 미래전략부실장, 또 융복합센터 소장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속한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연구소에서는 이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을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맡은 또 다른 제 포지션은 헬스케어 연구소 산하에 네이버 임직원들을 위한 사내병원을 지금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시다 보면은 톨게이트 옆에 초록색 그 그린 팩토리로 하는 저희 본사 건물이 있는데요. 그 본사 건물 안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의원을 지금 세팅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최종 완결은 신사옥이 완결되는 내년 2022년 초에 완공될 텐데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헬스케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헬스케어의 그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는 인터오퍼러빌리티와 PHR, 퍼스널 헬스케어 레코드가 돼서 이런 그 의료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또 상호 호환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토탈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전주기적인 헬스케어입니다. 그냥 병원에서 또 약국에서 물리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헬스케어가 기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나 퇴근할 때나 공부할 때나 혹은 쉴 때나 이렇게 모든 생활 영역에서 헬스케어가 연동되는 그런 이 전주기적인 헬스케어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표현드렸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제 새로운 영역이 약과 의료기기를 떠난 그런 다른 이제 형태의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치료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AI for Doctor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진들, 특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또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인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솔루션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어떤 것들이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까라는 영역을 골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료 데이터의 통합과 상호 호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의료 데이터가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연결도 안 되고 뭐 호환도 안 된다고 보셔도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료 데이터라는 게 이게 녹음 파일로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일부 엑스레이 같은 그 영상 자료로 존재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영상 자료를 다 들고 다녔었거든요. 사진의 형태로.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부터 이제 CD-ROM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 기록 매체에 연결이 됐지만 이게 병원과 병원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라지 패킷 데이터를 한번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다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금융 정보를 저희 뭐 네이버 앱이라든지 이 각 앱을 통해서 이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게 되셨을 거예요. 송금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우리 의료 데이터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보건복지부와 또 보건산업진흥원, 또 보건의료정보원 이런 이제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금융 마이데이터처럼 통합해서 내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병원 간 상호 연결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뭐 우리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일부 그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진행됐던 것이 다른 자치구로 넘어갔을 때 보건소에서 또 자료가 연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보건소 그 자치구 안에 있는 대학병원과 2차 병원과 또 1차 병원들의 그런 의료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호환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그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뭐 아주 비근한 예로 뭐 병원을 갈 때마다 재검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21년도 현재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종이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법상 의무 기록을 뭐 5년 혹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은 이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을 대행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관했던 거를 다시 이제 가져가겠다, 내가. 본인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복사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뭐 스노메드 시티라든지 파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호환적인 언어로서 이제 호환이 가능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뭐 1차, 2차, 뭐 3차 의료기관에서 연동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형상에서 뭐 앞으로는 뭐 2B 모델로 친다면은 뭐 1, 2차 간에 또 뭐 2, 3차 간에 또 나와 또 이런 내가 사용했던 그런 의료기관 사이에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상호 호환적으로 연동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례를 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고민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일부 이제 이미 구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스칸디네비아 뭐 옆에 있는 발틱 3국의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상당히 이런 그 전자 정부, 전자 의무 기록에 발전했던 나라인데요. 에스토니아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두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 의료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임상 실험들이 국민 대상으로 했던 임상 실험들이 스칸디네비아 3국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나라가 이렇게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자료를 들고 다니고 하는 것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아주 일찌감치부터 전 국민의 차트를 본인이 들고 다녔어요. 의무기록, 그 의료기관에도 물론 카피가 있지만 이 총체적인 파일을 종이로 본인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녔었어요. 그런 비근한 예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그 미군 환자분들 또 미군에 전역한 군인 베테런스들은 한국 의료기관에 방문을 할 때 본인 차트를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치받을 때마다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전자 주민증 사업의 일환으로 이 헬스 데이터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헬스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전자 건강 기록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자 구급차가 있었고, 세 번째 전자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의 의무 기록이었는데요. 여기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그 타임 크리티컬 데이터라는 그 개념을 이분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응급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뭐 혈액형은 뭔지, 임신 여부가 어떤 건지를 그 다 이제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앰뷸런스에서 탔을 때 바로 이 의료진들이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같이 연동을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또 예상되기에 뭐 아주 간단하기로 뭐 처방전을 들고 다니지 않고 뭐 약국에 뭐 자동적으로 배송된다든지, 사실 이 시스템은 이미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큰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키오스크라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 인근 약국에 내 처방전이 전송이 돼요. 근데 그럼 왜 많이 안 쓰이느냐? 전송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A 약사님께서 포장을 다 했어요. 근데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납 기능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자처방전과 결제가 붙어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호환이 됐었을 텐데, 엄연히 의료기관과 약국은 독립적인 그런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에스토니아 모델을 봐서 뭐 앰뷸런스처럼 이제 구급대원이라든지 또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그 마이 이 헬스라 그래서 이 모든 헬스 데이터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내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포털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사하는 점이 많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가 올해 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마이 헬스웨이 앱이라는 앱이 지금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그 네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기관에 언제 방문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방접종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아과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렸을 때 내가 뭐 홍역 백신을 언제 맞았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기들을 입학을 시키거나 또 유학을 갈 때 이런 데이터를 지금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건강 검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10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 정도,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험공단에서 이제 약물 처방했던 데이터,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의료기관 방문했던 거, 예방접종, 그다음에 건강 검진했던 거, 그다음에 약물 처방했던 데이터까지 네 가지를 이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네이버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사실은 같이 협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협력을 했던 이유는 이 정보가 아무한테나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군호가 맞는지, 이 사람이 홍길동이 맞는지를 어떻게 이거를 입증을 할까? 원패스라는 이제 정부의 그런 관리 프로그램도 있지만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민등록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네이버의 인증서, 아마 금융, 뱅킹, 네이버 쇼핑 같은 걸 써보셨으면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 기록 앱을 지금 뭐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써보실 때 인증서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서 액세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건강 기록에 대해서 이제 통합의 시도가 이루어져 있다. 뭐 예상하시듯이 뭐 이런 데이터들을 원하는 또 사업 주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금융사처럼. 그래서 뭐 보험사, 금융사, 의료기관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그럼 향후 데이터를 좀 호환시킬 수 있을 건지, 또 개인 자체로는 내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무슨 약을 먹었었는지, 언제 병원에 갔을 때 먹었던 약이 잘 들었는데 그게 어디서 받았지? 언제 받았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지금 이거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찾아본 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이미 시스템을 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다라고 아마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전주기적인 그런 헬스케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헬스케어를 저보러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뭐 예측을 하거나 뭐 예방을 하거나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 사후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요 영역만이 지금 뭐 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약 받고 뭐 여기까지만 지금 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헬스케어는 이 전주기적인 과정을 다 좀 거쳐야 되겠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가능해진 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애플 워치라든지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핏빗이라든지
이런 그 IoT 장비들이 워낙 개선이 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 데이터를 이제 다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전주기적인 특히 치료 후에 집에 가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뭐 내가 지금 기존의 데이터로 '내가 어디가 아플지도 모르겠는데.'라는 거를 뭐 기계가 알려준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작년까지 이제 실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치료가 끝나고 대학병원 문을 뭐 병원이나 의원의 문을 나가고 나면 저희 의료진들이 궁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되게 궁금합니다. 수술하셨던 분, 약 드시는 분들이 잘 드시고 계실까? 뭐 저희가 권해 드린 대로 식이나 운동을 잘하고 계실까? 궁금한데요. 문제가 어딨나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궁금한데 뭐 나고노 의사한테 지금 내가 이게 궁금한데요. 이거 좀 물어볼 수 없을까요?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 의사가 담당하는 인원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테이크 케어가 될까? 이게 나는 시간이 24시간 밖에 없는데 지금 8시간도 꽉 차 있는데 수술하고 외래 보는데 그러나 만약에 뭐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도입이 된다면 뭐 일부 기술은 좀 챗봇으로 인공지능이 좀 대신 좀 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뭐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FAQ라고 있지 않습니까?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기본적인 거는 뭐 간단히 조금 더 이렇게 해결이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응급 상황인지 아니면 뭐 이거는 8시간이나 12시간 안에만 뭐 내일 아침까지만 뭐 하면 돼. 혹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급한 건 아니야.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응대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주기적인 헬스케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마다 헬스라는 미국 업체인데요. 이런 업체는 당뇨 관리를 위해서 체중 감량과 당뇨 관리를 위해서 이제 시작됐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 기록이 있고요. 모니터링이 있고 관리, 코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라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기록은 예상하시는 대로예요. 뭐 혈당, 혈압, 식이, 뭐 걸음수, 약 복용, 몸무게 등이 있어서 기기를 연동시킵니다. 이건 지금도 다 됩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같이 이제 삼성 제품을 쓰는 사람은 삼성 헬스 앱이 있어서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가 다 측정이 되거든요. 뭐 애플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핵심인가 하면 이 코칭입니다, 코칭. 그래서 이제 코칭이 뭐 요즘 룸이라 그래서 뭐 5조 원 정도 투자받았던 업체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코칭이 이제 비싼 거죠. 이제 일일이 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나고노는 운동량이 부족한데?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건 좀 위험 사인이야. 그러면 이제 뭐 환자분한테 얼러트가 가고, 이제 양방향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무크라 그럽니다. 온라인 대학 과정에서도 항상 있듯이 이 동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간에 뭐 같이 그룹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보고 뭐 프로그레스도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끼리 같은 코칭을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상당히 저희들 쪽에서 좀 각광받을 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이제 맞는 앱은 아마 이런 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웰비라는 일본 앱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당뇨병과 고혈압,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를 합니다. 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애플 웨치와 이 옴런은 이제 혈압계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여기는 또 특징인가 하면은 이 아까는 코치라고 표현했는데 이 코칭 기능을 지금 만나시는 의료인으로 이제 한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나 뭐 약사나 영양관리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정말 의료인들이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을 떠나고 나서 병원 오기 전에 앞으로 만날 의료진들이 직접 관리를 하니까 이 컨티뉴움, 연속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이제 허락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또 재밌는 기능이 환자 가족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어머님이 요즘 잘 지내시나? 날씨도 추워졌는데 뭐 그런 거. 뭐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 이걸 이제 패밀리로 또 묶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양적인 관점에서 알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뭐 의료진이 쓰고 있는 그 EMR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의료진들의 그 정보 시스템 안에 연동을 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점으로 해서 측정 기기에도 또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 정보가 다 연결되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요 의료인들이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주 후에 외래를 가게 돼 있어요, 내과에.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체중이 1kg가 늘었는데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 다니면은 그냥 재미삼아 다니진 않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기능을 실제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약도 처방하고 뭐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묶었다는 게 상당히 이 앱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 화면은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앱과 비슷한데 이 의료기관용 그 애드민 화면이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아주 그 독창적으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뭐 새로운 치료 방법은 없냐? 뭐 코칭하고 뭐 데이터 다 알겠는데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앱들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에는 뭐 약이냐, 뭐 수술이냐, 뭐 이런 거밖에 없었다면 뭐 의료기기냐, 이제는 이제 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VR, AR들이 있으면서 새로운 각도의 이제 치료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지난 9월 달에 제가 보스턴에 직접 그 본사를 방문했던 업체인데요. 페어 세라피틱스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중독과 불면증에 대해서 미국 FDA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불면증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받아서 이제 코칭을 합니다. 뭐 실제 상황을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인지행동 치료라는 그런 강의 자료를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이거 병원에서 강의 받는 건 좋은데 나 지금 바쁜데 집에 가서 내가 편할 때 그냥 유튜브처럼 보면 좋겠어라는 니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마지막에 뭐 질문을 하고 이제 리마인더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이 있습니다. 뭐 잘한 사람한테는 뭐 뭐를 좀 당근을 좀 드린다든지 또 수면 같은 경우는 뭐 수면 현황을 매일 이제 트래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이제 치료가 되는데 어디가 이제 방점이 찍히냐면은 이게 뭐 8주에서 한 12주 정도 9주에서 한 12주 정도 쓰시는데요. 이 썼을 때 이게 실제로 지금 치료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의 이 보험 처리가 되면서 미국 돈으로 한 800불 정도, 한 90만 원 정도 이 처방이 병원으로 갑니다. 이 앱을 쓰면.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이제 보상을 정말 하는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이런 치료들을 꼭 병원까지 가지 않고 뭐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이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구현한 업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업체는 그러면 뭐 정신병만 그렇게 하느냐, 정신질환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뭐 물리치료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거울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앱 형태로 생긴 것도 있는데 뭐 매일 이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운동을 해라, 뭐 근력 운동을 해라, 뭐 정보도 제공하고 뭐 잘했느냐, 프로그레스도 알려주고 훈련도 이제 상기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전문의 없이도 뭐 상담도 가능한 그런 펑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만성 통증 같은 걸 없앨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 아주 더 컸던 것은 이, 이 마인드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정신 건강이 개선이 되고 기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뭐 건강한 신체가 뭐 건강한 뭐 정신을 이룬다? 라는 그런 그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좋은 각도에서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이제 아이들용으로 이제 개발된 건데요.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ADHD라고 해서 이제 결핍 증후군이죠. 그런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뭐 5개의
이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뭐 학업 성취도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봤던 건데요. 저희 용어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제 중독을 치료할 때 예전에는 낚시를 가르쳤다고 해요. 낚시가 중독보다 더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허용이 되는 그런 그 앱을 이용해서 뭐 게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부분이 뭐 고소공포증이나 이제 사회공포증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게 난 참 힘들다. 나는 친구들하고 얘기는 너무 재밌게 잘하는데 남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 기간 동안에 VR 헤드셋을 해서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높은 데 올라가서 뭐 다리 같은 데서 실제로 걸어가는 것을 좀 해본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내가 너무 샤이해서 뭐 어디 가서 뭐 주문하는 것도 난 부담스럽고 이럴 때 이런 거를 좀 연습해 본다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이 해당자들한테는 불편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이게 결국 만성질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만성질환일 수도 있고 원래 조금 약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병원까지 가지 않고 이제 서포트가 많이 됩니다. 9월 달에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그 병원까지 오시지 않고 진료받는 그 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던데요. 특히 이런 정신 분야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쪽은 내가 사실 가서 얘기하기도 조금 부담이고, 의사 선생님 뭐 물론 비밀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뭐 내 정말 이 속마음까지 얘기가 좀 부담이신 분들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도, 제가 아까 제일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뭐 AI for Doctor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뭐 3분 진료에 뭐 야, 뭐 의사가 뭐 이렇게 뭐 내 얘기 뭐 듣는 거야? 뭐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 내가 수술했는지나 아시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조수들이 도와줬어요. 뭐 레지던트, 뭐 옛날에 뭐 동의보감에 허준 뭐 선생 나올 때 보면 옆에서 누가 이거 붓으로 막 이렇게 처방전도 쓰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력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3분 안에 일단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뭐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기록도 해야 되고요. 뭐 처방전도 내야 되고요.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아까 그 엄청난 뭐 그 IoT 데이터가 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뭐 수많은 뭐 챗봇으로 질문 들어왔던 거 들어오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러나 나는 내가 갔을 때 내 문제점을 정확히 우리 선생님이 아셔서 처방을 해줄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만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기술로 조금 더 대체해 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여서 이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뭐 바빌론 헬스인데요. 이게 영국 그 이제 NHS 시스템, 영국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 1차 의료기관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약도 잘 안 되고 다 공무원처럼 이제 일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바빌론 모니터링하고 헬스 체크라 그래서 실제 상황을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앱을 통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질문도 이제 하는 이제 국가 서비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영국 그 런던 올림픽 때 그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올림픽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뭐 이게 뭐 행사였는데, 그 스타디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 병원 이 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랑 간호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영국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헬스케어예요.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가장 먼저 시행했던 나라에 대한 그 큰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5년 전에 그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도 사실은 의료를 효율화하려고 세워졌던 회사입니다. 영국에서.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바둑을 두다가 어떻게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의료의 효율을 위해서, 특히 이렇게 국가주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뭐 최근에 한 20조 정도를 투자해서
4월 달에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음성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스토리지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주어라 그러죠. 클라우드도 아주 잘 맞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성 인식 분석 기술하고도 잘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그 뭐 프로그램을 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의사와 환자분들의 데이터가 뭐 음성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뭐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뭐 클로버 노트라 그래서 제가 하는 회의들은 다 이제 그 기계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환자분과 의사 또 이런 대화를 잘 자동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거에서 뭐 처방이 나온다든지 뭐 정리를 해서 의사들 플랫폼으로 정리한 내용을 준다면 아까 그 기록하는 부분은 최소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줄이면은 실제 환자분들하고 더 중요한 얘기, 더 인티메이트하고 더 건강 상담을 하러 온 얘기에 더 치중할 수 있을까 하지 않은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그 영상 정보 분석 툴들인데요.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잘 아시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뇌나 폐나 심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뭐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찾아볼 때라도 있는데 이 개념 설계는 글자 그대로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 이 교과서가 당연히 없죠. 그림을 그려본 사람의 경험에 손과 머리, 몸에 흉터처럼 이렇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거나 조직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또 실망하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그려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몸에 나는 생채기처럼 이렇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하기도 어렵죠. 네, 우리 서울대학 산업공학과의 이정돈 교수님 이제 강의인데요. 이, 이 설계 기능, 설계 역량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부끄러운 게, 뭘 할 때는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아산병원 어떻게 하지? 뭐, 동경대학병원, MD 앤더슨, 뭐, 하버드대학병원 어떻게 하지?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저희의 이제 이 고민의 깊이가 남이 잘하는 거를 베껴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뭐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 디지털 치료 이 영역,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행히도 이거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컴퓨터 안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파일로트나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아마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가장 좀 어울리는 그런 기관이 국가와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뭐 다시 한번 뭐 서울시 대사증후군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일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